오늘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죠. 저희 손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 장기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변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 장기의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지 그 과정을 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보드게임이 아니잖아요, 장기가. 우리 민족의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나 문화 같은 게 이 판 안에 녹아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장기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 그건 좀 파헤쳐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원부터 한번 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설은 역시 고대 인도 차투란가죠. 이게 기원전부터 있던 건데 당시 군대의 핵심 병력, 그러니까 코끼리, 말, 전차, 보병, 이걸 본뜬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의 상마차, 졸병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뭐랄까 군사전략 시뮬레이션에 가까웠던 셈이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샹치가 된 거고요. 보고서 보니까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결 구도, 이게 그 유명한 초안지 이야기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기판에 서사가 입혀진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 샹치 이름에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는데 정작 그 시대 중국에는 코끼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또 인도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게임이 한반도에는 언제쯤 들어온 건가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고려사 같은 문헌을 보면 대략 고려 초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려장기라고 불리면서 아마도 귀족층의 어떤 고급 문화로 즐겨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주 공들여 만든 장기 세트 기록도 있고요. 고려 때는 귀족 문화였는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확 달라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바둑은 약간 신선노름처럼 양반들 위주였는데 장기는 어떻게 그렇게 양반부터 서민까지 다 좋아하게 됐을까요? 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장기가 가진 어떤 같이 하는 즐거움, 공동체적인 속성에서 찾더라고요. 혼자 두는 걸 넘어서 여러 명이 편을 나눠서 같이 두는 편상희라는 것도 있었고요. 편상이요? 팀전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장기 관련 노래, 민요까지 있었다는 걸 보면 이게 단순 승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사회활동이었던 거죠. 그런 점이 바둑과는 좀 달랐겠네요. 맞습니다. 포항 장기면 이야기도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정약용, 송시열 같은 분들이 유배 갔던 곳인데 지명 자체는 장기 게임이랑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죠? 네, 어원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지성과 전략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묘하게 겹치면서 현대에 와서는 포항 장기 유배 문화재 같은 걸로 이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연결이 생긴 거죠. 상징성이 참 재밌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장기만의 독특한 규칙들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또 핵심이죠. 뭐니 해도 포의 움직임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다른 말을 넘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포끼리는 서로 넘거나 잡을 수도 없고요. 맞아요. 저 포 때문에 진짜 예상 못한 수가 막 나오죠. 그리고 그 초반에 상차림, 마랑 상 위치 바꾸는 거요. 아, 그렇죠. 귀마냐 원앙마냐. 시작부터 전략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중국 샹치나 일본 쇼기에는 없는 한국 장기만의 큰 특징입니다. 샹치랑 비교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샹치에는 판 가운데 강, 초허현제가 있잖아요. 한국 장기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리나 병이 초반부터 훨씬 자유롭고 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쇼기랑은 또 많이 다르죠. 잡은 말 다시 쓰고 그런 거 없으니까. 네, 쇼기는 잡은 말을 자기 편으로 다시 쓰는 포로 재사용 규칙이 있고 말 승격도 있고요. 그래서 쇼기가 약간 끝까지 모든 걸 활용하는 총력전 느낌이라면 한국 장기는 뭐랄까 계속 변하는 판 위에서 역동적인 수를 찾는 재미가 더 강조된다고 할까요? 각 나라 문화가 게임에 스며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자, 근현대로 넘어오면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규칙의 현대화죠. 아, 그 빅장이나 만년장처럼 승부가 안 나는 경우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그런 무승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한장기협회 중심으로 점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차는 13점, 포는 7점 이런 식으로 기물마다 점수를 매겨서 합산하고 또 후수인 한나라에게 1.5점 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승패 판정이 좀 더 명확해졌군요. 스포츠와 노력의 일원이겠네요.
네. 그리고 PC 통신 시절부터 해서 온라인 게임으로 확산되면서 접근성도 엄청 좋아졌고요.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요즘엔 좀 도전 과제도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까기 같은 더 빠르고 간단한 게임들에 젊은 층의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프로 기사 제도는 있지만 바둑에 비하면 아직 상금 규모나 지원이 좀 부족한 현실도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쭉 짚어보니 장기는 정말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고대 전략 게임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서사를 잇고 또 한국에서는 계층을 넘나들며 사랑받으면서 포규칙이나 상차림 같은 독자적인 색깔을 갖게 된 정말 깊이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규칙 하나하나에 우리 문화의 어떤 역동성 같은 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 보고서 덕분에 장기의 여러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바둑에서 알파고가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만약에 장기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이 오래된 게임에 또 어떤 창의적인 수나 전략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전통을 넘어서 AI 시대의 장기가 어떻게 새로운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